이게 이제 조선의 통치체제 마지막 부분이죠. 관리등용 방식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관리등용 방식도 고려시대하고 조선시대하고 좀 비교하시면서 정리를 잘 해주시면 돼요. 먼저 조선시대의 관리등용 방법은 뭐가 있느냐? 과거, 그 다음에 천거제, 그 다음에 음서제도. 이건 미리 하셨죠?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한다? 문음이라고도 한다. 문음. 저번 시간에. 자, 그 다음에 간단한 취재. 자, 요런 것들. 자, 요런 것들이 바로 조선시대의 관리등용의 방법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개념만 정리해 놓으시면 돼. 취재는 간단한 시험, 아주 간단한 시험. 하급직 관리를 뻗는 아주 간단한 시험을 취재라고 한다. 그 다음에 천거는 고위관료의 추천에 의해서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야. 추천에 의해서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 이걸 천거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음서, 문음은 이건 뭐죠? 저번 시간에 정리하셨죠? 요거는 신분에 의해서 관리를 선발하는 건데, 조선시대는 몇 품 이상이다? 2품 이상의 관리 자손이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고위관료로 승진할 수 없다. 고관으로 승진할 수 없다. 제한받는다. 자, 요게 조선시대 음서, 문음제도의 특징이죠. 그리고 고려시대하고 비교하라고 그랬지. 고려시대는 5품 이상이고, 고려시대에는 음서 출신자도 고위관료로 승진을 했죠. 그래서 조선시대에 오면 음서의 비중은 줄어드는 거지. 대상자도 대폭 축소되는 거고. 자, 이렇게 해놓고 어디를 집중적으로 해놓는다? 과거 제도를 집중적으로 해놓으십시오. 왜 그러냐면 조선시대는 양반 관료제 사회지. 관료제 사회의 의미는 뭐다? 능력이 보다 중시되는 사회죠. 따라서 과거 시험이 가장 중요한 관리 등용 방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과거가 관리 등용이 아주 절대적인 방법이다. 자, 그리고서 이제 과거의 제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 과거 제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과거의 종류 먼저. 문과가 있다. 문반을 뽑는 시험은 문과. 이건 어디서 담당하냐면 예조에서. 그 다음에 무과가 있다. 무과. 이건 무반 뽑는 시험이야. 이건 어디서? 병조에서. 그 다음에 잡과가 있다. 잡과는 이건 못 뽑는 시험이다. 기술관 등용 시험이다. 이건 어디에서? 해당 관청에서 실시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고려시대하고 눈으로 비교해 보세요. 고려시대에는 문과가 있고 무과는 없었단 말이야. 근데 조선시대에는 본격적으로 뭐가 실시된다? 무과가 실시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고려시대는 승과가 있었죠? 근데 승과는 폐지되는 거죠? 자, 그래서 조선시대 과거제도는 문과, 무과, 잡과, 이렇게. 자, 그러면 누가 볼 수 있느냐? 누가 볼 수 있다? 과거 시험은. 문과가 아니라 과거 시험은 누가 볼 수 있다? 양인 이상이면 가능하다. 법적으로는요, 특별한 제한이 없어요. 노비만 아니면 된다. 노비는 볼 수 없다. 이렇게 했거든. 그래서 양인 이상이면 가능하다. 고려시대하고 똑같다, 이거는. 양인 이상이면 과거 응시가 가능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문과의 경우는 제한을 받는 애들이 있다. 그래서 제한받는 사람들 줄쳐놓으세요. 탐관오리의 자식. 그 다음에 재가녀의 자식. 재가녀의 자손. 그 다음에 첩의 소생. 서얼은 문과를 어떻게? 제한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탐관오리, 재가녀, 서얼, 특히 서얼. 자, 조선시대 서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첩의 소생인데 얘네들은 무엇을 볼 수 없다? 과거를 볼 수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문과를 볼 수 없어. 그래서 문과로의 진출을 막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뭐는 볼 수 있을까요? 무과나 잡과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시험 시기. 식년시가 원칙이다. 식년시가 원칙. 식년시란 3년에 한 번씩 보는 시험을 식년시라고 해. 이건 이제 정기시험이지. 정기적인 시험. 정기적으로 본다. 그래서 식년시가 원칙이다. 3년에 한 번씩 보는 시험. 그런데 이거 말고 수시로 보는 시험도 있다. 부정기 시험도 있다. 부정기 시험도 있다. 부정기 시험. 그거는 이제 이렇게 표현한다. 증광시.
나라에 아주 큰 경사가 있을 때 보는 거. 그 다음에 알성시. 이거는 이제 성균관에서 보는 부정기 시험을 알성시라고 해. 하나만 더 써놓으세요. 별시. 이거는 그냥, 이것도 증강시하고 좀 비슷한데, 그냥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아주 큰 경사가 있을 때는 증강시, 보통 국경일이나 어떤 일반적인 경사, 별시, 알성시 등. 자, 그래서 식년시가 원칙입니다. 그치? 3년에 한 번씩 보는 식년시가 원칙입니다. 정기시험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증강시, 알성시, 별시 등 부정기시험도 있었습니다. 이건 식년시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정기시험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정도.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절차가 있어. 시험 보는 절차. 자, 문과에 대해서 본다. 문과. 자, 문과. 문과는 어디서 관장한다? 예조에서. 누가 볼 수 있다? 양인 이상이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단, 누구는 제한을 받는다. 탕간노래 자식, 재간여의 자식, 설은 제한. 무슨 시험이 원칙이다? 식년시가 원칙이다. 그 외에 뭐가 있다? 부정기 시험으로 증강시, 알성시, 별시 등 있다. 다 똑같단 말이죠. 이거 다 연결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지금 절차를 한다. 절차에 집중하세요. 문과는 말 안 하면 그냥 대과라고도 하고, 문과인데, 문과는 어떻게 본다? 초시. 이거는 이제 맨 처음에 보는 시험인데, 이거는 각 도별로 인구 비례에 따라서 보는 거야. 그래서 초시를 봐서 이제 선발을 하고, 거기서 선발된 인원을 중심으로 복시를 본다. 두 번째 보는 걸 복시라고 하는 거야. 복시. 그리고 지금 식년시를 기준으로 한다. 식년시를 기준으로 하는데, 식년시는 문과의 경우에는 33명을 선발하는 게 원칙이야. 33명. 그래서 33명을 여기서 선발하는 거야. 복시에서 선발하는 거야. 그 다음에 한 번 더 본다. 최종적으로 보는 시험. 그거는 이제 왕 앞에서 최종적으로 보는 시험은 전시라고 해요. 전시. 여기서는 뭘 가리는 거냐면 순위, 석차를 가리는 거야. 석차 가리는 시험. 자, 그래서 이게 문과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초시, 각도에서 인구 비례로 뽑은 다음에 복시, 여기서 33명을 선발한 다음에 전시, 그 사람을 대상으로 석차 가리는 시험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시고, 문과 급제자에게는 뭐다? 홍패라는 게 주어져. 홍패는 이제 붉은색 종이에 합격증서를 준다고. 그래서 홍패가 주어지고, 여기에 이제 합격하면 이제 관리로 등용이 되는 거죠, 당연히. 현직 관료도 볼 수 있어. 그런 경우에는 특진을 시켜준다. 그런 내용은 이제 책을 읽어보시면 된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요 대과, 문과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뭘 거쳐라는 게 있다. 속과를 거치라는 게 있다. 속과. 그래서 이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걸 대과라고도 하는 거야. 그래서 속과를 거쳐라. 속과는 무슨 시험을 말한다? 생원과하고 생원시험, 생원 선발하는 시험하고 진사과, 이걸 합쳐서 속과라고 한다. 그래서 생원과 진사시험을 말한다. 생원은 유교 경전으로 시험 보는 거야. 생원시험은. 그래서 이거 고려시대로 비교하면 명경과에 해당되는 거야. 명경과. 그 다음에 진사과는 제술, 논술로 시험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시대로 말하면 제술과에 포함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속과는 어떻게 본다? 절차. 초시, 복시. 두 번만 본다. 초시, 복시.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합격하면 뭐가 되는 겁니다? 생원과 진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원과 진사가 되면 관리로 등용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고위관료로 등용되는 시험은 아니야,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시험을 다시 준비하는 거야? 문과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거지. 그래서 그거. 그 다음에 성균관에 입학. 그것도 반드시 들춰놓으세요. 성균관에 입학. 자, 조선시대 최고학부인 성균관은 누가 입학하는 거냐면 생원과 진사가 입학하는 거라고. 속과 합격자가.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들에게는, 합격자에게는 100패가 주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야. 자, 그래서 요 절차를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무과에 절차한다. 무과도 문과하고 비슷한 절차로 치러진다. 시험이. 자, 초시 본다. 초시. 이것도, 각도에, 항상 초시는 각도에서 인구 비례에 따라서 뽑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다. 복시.
두 번째 보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 무과도 식년시 원칙으로 몇 명을 선발하는 게 원칙이냐면 28명을 선발하는 게 원칙이다. 여기서 선발한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 다음에 무과도 무슨 시험을 한 번 더 본다? 전시라는 시험을 한 번 더 본다. 이거는 왕 앞에서 최종적으로 보는 시험. 그래서 전시가 있는 시험은 문과하고 무과 요 두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똑같이 뭐 석차를 가린다, 순위를 가리는 시험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무과 이렇게 정리해 놓으십시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한다? 잡과. 잡과는 뭐 뽑는 시험이다? 기술관 등용 시험입니다. 어디에서 관장한다? 해당 관청에서 담당한다. 그리고 이 잡과는 어떻게 보냐면 초시, 복시 두 번 본다. 그러니까 과거 시험, 조선시대 과거 시험은 초시하고 복시까지는 기본적으로 같이 봐요. 근데 전시가 있느냐 없느냐, 전시가 있는 시험은 두 개밖에 없어. 문과하고 무과. 그리고 여기 합격하면 이제 뭐다? 기술관으로 등용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잡과는 기술관 등은 무엇에 적용을 받죠? 한품, 서용제에 적용을 받죠? 관료제 운영할 때 했었지? 조선시대 양반 중심의 사회 운영하기 위해서 각종 제도를 양반들이 만들어 가잖아요. 그게 바로 한품, 서용제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 맞죠? 그래서 얘네들은 고위관료로 승진하는 데는 조금 어려웠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 그 다음에 역, 의, 음양률. 구체적으로 종류는 뭐가 있다? 잡과의 종류는 역, 의, 음양, 율과 요 네 가지. 그래서 조선시대 잡과의 종류는 뭐였다? 역, 의, 음양, 율과 이렇게. 그래서 역은 뭐냐면 외국어 잘하는 사람 뽑는 거야. 외국어. 통역관. 의는 의사. 음양은 천문지리. 과학자들. 율은 법률가. 자, 그래서 요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잡과까지 조금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35페이지까지 있죠? 자, 요거 주로 뭘 집중적으로 잘 정리해놔라? 과거 시험에 대해서. 그리고 결론, 고려시대에 비해서 조선시대는 과거의 비중이 커졌다. 자, 그래서 그거 정도. 그 다음에 취재 청거제는 아까 계속 개념만 정리해 놓으시라고요. 그 다음에 음서제도. 그거 뭐 그때 하셨는데 다시 한번 336페이지에 몇 품 이상이라고요? 또 2품 이상. 고려시대는 5품 이상. 그래서 대상자가 대폭 축소. 그 다음에 고관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과를 거쳐야 했다. 고 출신 오시고. 고관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과를 거쳐야 된다. 그건 무슨 소리예요? 음서 출신자, 문음 출신자는 고관으로 승진하는데 어렵단 말이지. 그래서 조선시대는 고위관료, 양반들은 주로 과거 시험을 통해서 등용되는 거지, 음서, 문음 제도는 아니라는 거야. 자, 그래서 그거 반드시. 그래서 고려시대에 비해서 조선시대는 보다 무엇이 중시되는 사회였다?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였다. 이렇게 해석을 내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그 다음에 합리적인 인사제도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상피제도. 이건 아까 하셨죠? 상피제도는 뭐다? 개념 정리. 관리의 부정 방지를 목적으로 부자나 아들과 자식, 가까운 친인척끼리는 같은 관청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하거나 지방관을 파견할 때도 자기 출신지에는 파견하지 않았다. 이거를 뭐라 그런다? 상피제도라고 한다. 그래서 그 개념. 그 다음에 서경권. 그거 줄 쳐놓고 별표 쳐놓고. 서경권도 반드시. 서경권은 뭐다? 서경권은 왕이 관리를 임명하는데, 왕이 관리를 임명할 때 동의를 해주는 권한. 이걸 서경권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당연히 고려시대부터 있었죠.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는 몇 품 이하 관리라는 한계가 있다. 5품 이하 관리 줄. 그래서 조선시대는 모든 관리 이러면 안 돼. 몇 품 이하 관리? 5품 이하 관리 임명에는 동의를 얻어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이 어떤 기관이라는 거야? 양사야, 양사. 고려시대는 얘네들 뭐라고 불렀을까? 대간, 대성이라고 불렀겠지. 대간, 대성. 어디다? 사헌부하고 사간원. 이거는 중앙정치할 때도 하셨죠? 사헌부하고 사간원. 이렇게. 자, 그래서 조선시대의 서경권. 조선시대에도 서경권이 있다.
내용은 왕이 오프미아 관리 임명에 양사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이게 바로 서경권이란 말이야. 그럼 고려시대하고 또 이것도 비교해 놓으세요. 고려시대에는 오프미아 관리라는 제한이 없어. 그냥 관리 임명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조선시대는 매프미아 관리, 오프미아 관리라는 제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 비교 차이점.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조선시대는 오프미아 관리에는 동의를 얻어야 돼. 그럼 그 이상 관리를 임명할 때는 동의를 안 얻어도 된다는 소리죠, 결론은요. 그러면 서경권은, 이 서경권이라는 권한 자체는 왕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왕권을 견제하는 제도야? 왕권을 견제하는 제도 맞지? 기본적으로는 견제하는 제도 맞죠? 그러면 어느 시대의 서경권이 더 그 견제 폭이 넓은 거야? 고려시대지. 그걸 거꾸로 말하면, 이 서경권의 내용 변화를 통해서 어느 시대의 왕권이 보다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조선시대가 왕권이 더 강해진 거지. 그래서 그거. 그 다음에 양사, 사원부 사관원인데, 고려시대는 누가 했어요? 대간 대성이 했지? 누구야? 중성문화성 소속의 낭사와 어사대. 그래서 그거 비교해 놓으시면 된다. 거기까지? 그 다음에 뭐 근무성적 평정도 했다. 그건 줄만 쳐놓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과거 제도를 집중적으로 정리해 놓으시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조선시대 통치 체제에 대해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로 간다? 지배 세력의 문제로 가겠습니다. 제4절, 사림의 대도와 훈구 세력 간의 갈등. 자, 이 부분도 정리를 잘 해 놓으셔야 된다. 자, 일단 크게 합니다. 자, 대충 태조부터 성종 때까지, 요때가 대충 몇 세기라고 그랬죠? 15세기라고 그랬죠, 15세기. 그리고 15세기의 지배 세력은 뭐라 그런다? 관악파라고 해서 관악파. 그 다음에 요거는 훈구파가 얘네들을 계승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여말까지 올라갑시다, 그럼. 고려말에 뭐 4대부가 성장을 했지. 그리고 그런데 얘네들이 역성혁명과 관련해서 두 개로 나눠지죠. 하나는 강경파하고, 하나는 온건파, 이렇게. 그리고 이 강경파가 바로 역성혁명을 주도했던 4대부들이지. 역성혁명파. 그 고려 말에도 이걸 잠깐 말씀드렸죠. 온건파는 역성혁명에는 반대했지, 반대. 그래서 조선을 건국시키는 주도 세력은 바로 이 둘 중에서도 얘네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결국 얘네들을 계승한 애들이 누구라는 거야? 관악파. 그리고 또 얘네들을 계승한 애들을 훈구파. 이렇게. 자, 그래서 얘네들의 성격이 하나 나왔어. 자, 관악파나 훈구파. 얘네들은 어떤 애들만 한다? 여말, 강경파 4대부를 계승한 애들이라고. 그리고 걔네들 관악파라고 했고, 그 다음에 뭐, 훈구파 이렇게 한다. 근데 이제 훈구파는 어떤 애들이냐? 관악파를 일단 계승했다고. 관악파를 계승했다고. 그러니까 흐름은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얘네들이 15세기를 이끌어 나간 세력. 15세기 문물 제도를 정비한 지배 세력이었다고요. 근데 특히 훈구파는요. 특히 세조 집권 이후에 형성되어 나가기 시작해요. 세조 집권에 협력한 사람들 중심으로. 그래서 세조 집권 후 형성되기 시작한 공신과 그다음에 외척들. 그래서 이 공신들 훈신이라고 해. 훈신. 그다음에 외척은 척신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걸 얘네들 일명 훈척계열이라고 하는 거야. 훈척계열. 훈구 세력이라고도 하고 훈척계열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다시 훈구파는 어떤 애들이다? 첫째, 관악파를 계승한 애들. 그리고 관악파를 이어서 15세기를 이끌어 나간 지배 세력. 얘네들은 어느 때부터 형성되기 시작한다? 세조 집권 후 형성된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 공신과 외척들. 그래서 훈척계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비리를 저지르는 거야. 얘네들이 점차 비리를 저지르는 거야. 그래서 지방에 불법적으로 권력을 이용해서 농장을 확대해 나가고 16세기에 들어가면서 상공업이 발달하는데 그 상공업의 이익을 독점하고 독점하는 등 비리 세력으로 변해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훈구파에 대한 성격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성종 때 훈구파에 의해서 어떻게 성종이 압박을 받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성종은 이 훈구 대신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조 때 삐뚤어진 유교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서 새롭게 누구를 등용하기 시작한다? 사림이라는 애들을 등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래서 사림이라는 애들을 등용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사림이 본격적으로 진출한 때가 어느 때다?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성종이라고, 성종. 그러니까 대표인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김종직. 이 사람 알아두라고 했죠? 김종직. 김종직을 빗두로 해서 살인들이 본격적으로 진출한 시대가 바로 어느 때다? 성종이다. 근데 이제 김종직을 중심으로 그의 문인들이 등용이 되는데 걔네들이 어떤 세력이 있냐는 거야. 바로 이 세력이라는 거야. 이 세력이란 여말 옹건파 사대부. 대표인 사람이 길재하고 정몽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누구를 계승했다고? 학통을. 길재하고 정몽주의 학통을 계승한 애들이라는 거예요. 여말 옹건파 사대부를 계승한 애들. 얘네들은 강경파 사대부를 계승한 애들. 이렇게. 그리고 기타, 그때 성종 때 줄 서놓은 거 있었죠? 김종직이 무슨 글을 써? 나중에. 조의제문을 저술한 사람, 그거 기억하시라고. 조의제문을 저술한 사람. 그리고 그의 저자 누구 있어? 정여창, 김굉필, 김일손, 이런 사람들. 손 등. 그래서 얘네들이 진출했다. 그래서 김종직, 정여창, 김굉필, 김일손, 이들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만든 것은 여말 옹건파 사대부를 계승한 세력이다. 길재 정몽주의 학통을 계승한 세력이다. 얘네들은 주로 어디로 진출했다? 주로 3사로 진출했다. 3사와 전랑직을 중심으로 진출한다. 전랑직은 문관의 인사를 담당했던 관직이고 3사가 조선시대 어떤 관청입니다. 이게 바로 언론활동을 담당한 관청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론활동을 담당했다. 그러면서 그 언론활동이 활성화되는 거야, 성종 때. 누구 때문에? 사림들 때문에. 근데 그 언론활동을 주로 누구를 비판하는 데 쓰는 거야? 훈구 세력을 어떻게? 훈구의 비리를 비판하는데 주로 활동을 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은 가장 기본적인 구분이 이거야. 이렇게. 경제적으로 누가 우위에 있을까? 훈구 세력이 당연히 우위에 있겠지. 얘네들은 대지주층이지. 대지주층. 경제적으로는. 얘네들은 향촌에 근거가 있겠지. 향촌에 중소지주. 그리고 기타. 이거 다 쓰지 마세요. 그냥 책에 다 있는 거니까 쓰지 말라고 그냥. 들으라고. 대지주하고 중소지주층. 얘네들은요, 나라 통치에 필요하다면 성리학 이외, 다른 사상에도 비교적 관대. 근데 얘네들은 철저하게 뭐에 투철하다? 성리학에만 투철한 거야. 성리학만 투철한 거야. 그 성리학 위에 다른 사상이나 종교는 좀 배척한다. 얘네들, 근데 공통점 뭐야? 성리학자들이거든, 다. 성리학이 최고 학문이긴 한 거야. 근데 얘네들은 성리학 중에서도, 유학 중에서도 사장을 중시해. 사장학. 얘네들은 경학을 중시해. 경학. 이건 고려시대에도 경학. 사장학은 주로 시문 짓는 거고, 경학은 주로 유교 경전을 중심으로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유학이다. 15세기에는 그럼 무슨 학문이 발달했겠어요? 사장학이 발달했겠지. 16세기에는 뭐가 발달하겠어? 경학이 발달하겠지. 그 다음에 얘네들은요, 정치적으로는 중앙집권을 추구해. 그 다음에 부국, 강병을 추구해. 이건 뭐 어쩔 수 없어. 왜 그러냐면 15세기는 나라 건국 이후니까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다 이렇게 부국강병한 나라, 중앙집권적인 나라, 민생안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세력이다. 반면에 사림들은요, 중앙집권보다는 향촌자치를 추구한 사람이에요. 향촌자치. 정치적으로도 반대지. 중앙집권을 주고 향촌자치. 그래서 얘네들이 향촌자치를 위해서 벌인 운동이 뭐야? 유향소 복립운동이라는 거지. 아까 유향소 복립운동. 그리고 16세기에 들어가면서는 향약 이런 것들을 막 보고시켜 나간다고요. 향촌자치.
그다음에 얘네들은요, 부국강병을 추구하잖아. 얘네들이 지나치게 부국강병을 추구했기 때문에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유교 정치가 훼손됐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유교 정치, 성리학적 정치로 본래의 의미로 돌아가서 성리학에서는 무슨 정치를 강조하냐? 의리와 도덕의 바탕을 둔 왕도 정치, 그걸 왕도 정치라고 한다. 왕은 어떻게 정치를 해야 한다? 무엇으로 정치해야 된다? 힘으로 정치하면 안 되고 의리나 도덕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의리나 도덕의 바탕을 둔 왕도 정치를 추구하는 세력이다. 이게 성리학에 적합한 정치 방식이다. 이걸 추구한다. 얘네들은 이걸 추구한다. 그래서 비교되죠. 얘네들은 단군을 강조해, 단군. 단군을 좀 강조하는 시대야, 단군. 그래서 좀 민족의식이 강한. 민족의식이 자주적이고 민족의식이 좀 강한 세력이야. 15세기는 그럼 어떤 성격의 역사서가 편찬되겠어? 단군을 강조한 민족의식이 강한 역사서가 편찬되겠지. 반면에 이 16세기의 사림은요, 기자를 중시해, 기자조선. 조금 화의사상, 중국 중심에 치우쳐 있어. 그걸 존화주의라고 해, 존화주의. 화를 엄청나게 존중해. 존화주의, 화의사상.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인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하는 건데, 쓰지 말라는 이유는요, 그냥 크게 읽으시고요. 거기,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338페이지 가시면, 거기 3번 별표 쳐놓으시고, 훈구파 사림의 성격 비교 해가지고 도표를 정리해놨잖아요. 그거를 별표 쳐놓고 그걸 계속 보시란 말이야. 자, 그래서 거기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 뭘 하나 비교를, 성격 비교를 해놔라. 훈구파하고 살인 간의 성격 비교를 반드시 해놓으십시오. 그것도 문제야. 하나의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15세기 지배세력의 성격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성종 때부터 본격적으로 진출해서 16세기에 진출이 활발해지는 살인의 성격에 대해서도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정리를 해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들 간의 갈등이 이제 성종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살인들이 훈구 세력의 비리를 비판하니까 훈구 세력들이 살인을 탄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벌인단 말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는 사건이 발생해. 그게 사화야, 사화. 사화. 자, 그래서 16세기의 정치는 훈구파하고 살인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뭐가 발생하는 시대다? 사화가 발생하는 시대다. 그래서 사화에 대해서 하나 정리해 놓으시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 다 쓸 필요 없죠. 그 책에 나와 있으니까. 자, 그래서 훈구파하고 살인파. 요거 지울게요, 이제. 그래서 결론 다시. 자, 15세기를 이끌어갔던 누구? 하나 정리해 놔라. 관악파, 훈구파 하나. 그 다음에 살인 하나 정리해 놓으세요, 반드시. 그 다음에 이들 간의 갈등 때문에 주로 이제 훈구 세력이 가해자, 살인들이 좀 피해를 보는 사건이야.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훈구파 살인 간의 갈등 때문에 발생하였다. 그럼 뭘 물어보는 거다? 사화를 물어보는 거다. 이렇게. 그리고서 이제 사화에 대해서 정리하시는 거예요. 사화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제 사화로 가세요. 사화. 337페이지 있는 거 있죠? 거기 무오사화. 연산군 때. 연산군 때 두 개의 사화가 일어난단 말이야. 연산군 때. 그래서 하나가 뭐다? 무오사화. 또 하나가 뭐다? 갑자사화. 그래서 무오사화. 그 다음에 갑자사화. 이렇게. 그리고 원인을 정리해 놓으세요. 그 사료지문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자, 무오사화. 무슨 내용이 나와야 무오사화다? 자, 무엇이 발단이 돼서 일어난 사화다? 사초. 사초에 실린 어떠한 제목의 글의 내용이 문제가 되어서. 자, 사초가 발단이 되어서 발생했다. 그러면 무오사화를 가는 거야. 사초는 이제 사관이라는 사람이 이제 쓰는 거를 사초라고 하는데, 사초에 뭐가 실렸느냐? 그게 이제 조의제문이 나오는 거야. 조의제문. 이렇게. 그래서 사초, 조의제문이라는 글이 문제가 되어서 일어난 사화. 이게 무슨 사화다? 무오사화다. 그리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지. 자, 조의제문은 뭐다? 누가 썼다고 그랬죠, 아까? 김종직이 썼다고 그랬죠? 김종직이. 그래서 김종직이 조의제문을 썼어. 조의제문은 뭐다?
의제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이야. 중국의 항우에게 시해된 의제, 그러니까 왕이 신하에서 죽었단 말이죠. 그걸 쓴 글인데 훈구 세력이 그걸 꼬투리로 잡은 거야. 시해된 의제를 누구에 비유한 거야? 이 훈구 세력이 어린 단종을다 비유한 거죠. 항우를, 그를 죽인 항우를 뭐로? 수양대군으로 비교한 거야. 그래서 단종을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꼬투리를 잡은 거지. 자, 그래서 조의잼은 사초. 근데 이제 그의 제자인 누가? 김일성. 그러니까 쓴 사람하고 사초에 실은 사람하고는 구분해야 돼. 조의제문을 저술한 사람 김종직. 그리고 그의 제자인 누가? 김일손이가 사관으로 있으면서 그 글을 사초에 실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면 돼. 자, 그래서 사초 조의제문이 내용이 원인이 되어서 일어났다. 그게 바로 무오사와 이것으로 인해서 누가 피해를 입었겠어요? 당연히 살인들이 피해를 입었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산군 때 또 하나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뭐다? 갑자사화. 자, 갑자사화는 왜 일어났느냐? 연산군의 생모가 윤비야, 윤비. 연산군의 생모가 윤비. 연산군 생모. 연산군 생모 윤비가요, 성종의 부인이겠지, 당연히. 요때 폐비를 당해. 폐비를 당해. 폐비. 그래서 이제 폐비가 되어서 일반 서인으로 강등돼서 사가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사약이 내려져. 그래서 사약으로 죽임을 당해. 그래서 사사라고 해. 그래서 윤비, 폐비, 사사 사건이 발생했다. 성종 때. 윤비, 폐비, 사사 사건. 연산군 생모, 폐비, 사사 사건. 근데 이제 연산군이 그때는 어렸을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몰랐겠지, 당연히. 깐난애기였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왕이 된 다음에 그 사실을 누가 알려주더라고. 너희 어머니가. 결국은 폐비 사사 사건인데 그걸 폐비하고 사사시킨 사람들이 바로 이 당시에 훈구 세력이야. 훈구 세력이 그거를 사사시킨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밀고로 인해서 너희 어머니가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이런 식으로 막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피를 토하고서 돌아가셨는데 그 피 묻은 수건을 보여주면서 네 어머니 피가 묻은 것이 이런 식으로. 결국은 자기 어머니가 결국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돌아가셨다는 걸 알고 연산군이 자기 어머니 연산군 생모 윤비 폐비 사사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을 어떻게 탄압한 사건. 이게 바로 뭐다? 갑자사화다. 그래서 이때는요 살인만 탄압을 본 게 아니라 훈구 세력이 탄압을 보는 거야. 훈구 세력과 나머지 살인들이 여전히 탄압을 받았다. 자, 그래서 연산군은 폭정을 좀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지, 결론은. 자, 그래서 연산군 때는요 두 차례 사화가 일어났다. 사초 조의제문이 먼저 일어나야 돼. 그 다음에 윤비 폐비 사사 사건이 그 다음에 일어나야 돼. 맞죠? 그거 정리해 놓으시고. 연산군 때 정치의 특징은 뭐냐면 살인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살인만 탄압한 게 아니라 누구도 같이 탄압을 했다. 훈구 세력도 같이 탄압을 했다. 이게 특징이다. 근데 지배세력은 당연히 이때 훈구 세력이겠지. 그래서 이 훈구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중종 반정이 일어난다. 중종 반정 쿠데타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왕이 갈리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중종으로 갔다. 중종. 그래서 중종이 왕이 됐는데 중종이 왕이 되자 맨 처음에는 누구 때문에 반정 공신들 때문에 힘이 약했다고 이 사람이. 중종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또 반정 공신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중종이 또 누구를 등용한다? 사림을 등용한다. 반드시 사림을 등용한다. 사림을 등용한 대표적인 왕 두 왕만 대보세요. 성종과 중종. 이때는 누가 나와야 돼? 사람. 김종직이 나와야 돼. 조의제문 저술한 사람. 이때는 누가 나와야 돼? 조광조가 나와야 돼. 이 사람도 당연히 알아두세요. 조광조가 문제가 더 잘 나와. 조광조. 자, 그래서 조광조. 그래서 16세기 중종 때 등용된 대표적인 사림이 누구다? 조광조. 그래서 조광조를 중심으로 또 사림들이 많이 등용되더라는 거지. 그리고 이 조광조가 바로 급진적인 개혁 정책을 추진해 나가더라는 거지. 급진적인 개혁 정책을 추진해 나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개혁 정책의 내용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16세기 조광조가
추진한 개혁정책의 내용으로 맞는 것은. 아니면 거꾸로 개혁정책의 내용을 주고 살임을 물어볼 수도 있고 조광조를 물어볼 수도 있고. 근데 주의하실 것은 같은 살임이야 얘네들. 성격은 다 똑같아. 그런데 구체적으로 김종직과 조광조는 구분하셔야 돼. 예를 들어서 조의 제문을 저술했다. 그러면 누구로 가야 돼? 김종직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이 사람으로 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좀 구분하시고 이제 개혁정책의 내용 별표 쳐놓고 반드시 정리해 놓으세요. 그게 338페이지 기묘사화 할 때 그 기묘사화해서 옆에 비고란에 중정반정과 조광조의 등형, 그 조광조의 등형 줄, 조광조의 개혁정책, 유교적 도덕정치 구현출, 그리고 그걸 별표 쳐놓으시고 그 아래 줄 쳐놓으세요. 자, 조광조 등 살인된 언관직 줄 3, 4겠지. 공론을 표방하면서 급진적인 개혁정치 줄, 혈량과 설치 줄, 경연 강화 줄, 소격서 폐지 줄, 향약을 최초로 보급 여시 향약 줄, 주자 가래와 소학 보급 줄, 그 다음에 토지 겸병 반대와 균전제 실시 줄, 공납제도의 시정 등 촉구 줄. 이렇게.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조광조의 개혁정책입니다. 그래서 그걸 반드시 정리해 놓으시라고. 그것을 물어보기도 해, 그 자체를. 이렇게. 그래서 결론을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한번 줄친 것만 읽겠습니다. 조광조 등 살인들은 무슨 정치를 추구했다? 당연히 살인들은 어떤 정치를 추구한다고 해서 아까 의리와 도덕의 바탕을 둔 왕도 정치를 추구했다. 그래서 그걸 추구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언론 활동을 강화하고 3, 4 맞지? 그 다음에 자신들의 의견은 공론이다라고 하면서 급진적인 개혁정책을 추구해 나갔다는 거지. 그 다음에 자신들의 세력을 더욱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설치한 게 바로 혈량과야. 혈량과에다가는요, 천거제라고 써놓으세요. 아까 관리등용 방법에 천거제라고 있었지, 조선시대 천거제. 천거제는 추천에 의해서 관리등용하는 방법이죠?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천거제의 일종이다. 뭐가? 혈량과가.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소격서 폐지. 자, 소격서 폐지에다가는요, 소격서는 무슨 관청이냐면, 도교 행사와 관련되어 있는 거야. 도교 행사와 관련되어 있는 담당 관청이 바로 소격서야. 살인들은 성리학만을 중시합니다. 성리학 이외에 다른 사상에 대해서도 비교적 관대합니다. 성리학만을 중시하고 다른 사상은 배척. 그래서 조광조는 성리학을 강화시키면서 도교 행사는 어떻게 했다? 폐지했다. 그런 의미야. 혈량과 설치가. 그 다음에 살인들은 향촌 자치를 추구해요. 중앙집권을 추구해요. 향촌 자치를 추구하지? 그 향촌 자치를 위해서 조광조가 한 일이 뭘까? 그게 바로 향약이야. 향약. 향촌 자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보급시킨 게 뭐다? 처음이니까 외워야지 더. 향약을 처음으로 보급시킨 사람이 누구다? 조광조 등 살인이란 말이야. 16세기. 여기에 유향소 복리운동 이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응? 의미는 똑같아. 유향소나 향약의 공통점은 뭘까요? 유향소나 향약의. 향촌 자치는 공통이야. 그럼 살림으로 가면은 무난해. 그런데 유향소 복리운동은 누구로 가야 돼? 김종직으로 가야 돼. 김종직. 향약을 처음으로 보급시켰다. 이렇게 해야 돼. 그거 구분하세요. 반드시. 그 다음에 향촌 사회에 유교 질서를 보급하기 위해서 중요시한 게 소학과 주자가래야. 소학과 주자가래. 이렇게. 그 다음에 16세기에 들어가면서는 아까 각종 제도가 변질된다고 그랬죠? 수치제도도 변질되고, 토지제도도 변질되고. 그 지주제 성행 때문에 나오는 게 바로 균전제, 토지겸병 반대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16세기의 가장 큰 폐단이 박납의 폐단이야. 거기 공납제도 폐단 있죠? 거기다가 박납의 폐단이라고 써놓으세요. 이건 경제할 때 다시 한번 할 거야. 박납의 폐단이라고 해도 돼. 그래서 박납의 폐단 시정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 자, 그래서 별표 쳐놓고 이것도 물어보니까 반드시.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면 누구를 물어보는 거야? 조광조를 물어보는 거지 김종직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살인의 성격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서 이제 원인. 이것도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옆에 위훈 삭제. 그거 추천하세요. 위훈 삭제를 일으켰다. 위훈 삭제. 그래서 위훈 삭제 사건을 일으켰다. 그게 뭐냐면 중정 반정의 공신들이 있다. 근데 그 공신들을 타겟으로 공이 없는데도 가짜로 공훈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다시 재조사해서 가짜로 받았으면 그걸 박탈시켜야 된다. 그걸 뭐라고 한다? 위훈
삭제라고 한다. 결국은 누구를 타켓으로 한 거야? 훈구 세력을 타켓으로 한 거죠, 결국. 이게 이제 주요한 원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위훈 삭제까지 포함해서 요게 바로 무엇의 원인이 된다? 기묘사화. 무슨 사화? 기묘사화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기묘사화의 배경은 뭐다? 조광조의 급진적인 개혁정책 이런 것들, 그치? 위훈 삭제 사건, 요게 바로 기묘사화의 원인. 그래서 이제 이때 조광조가 유배를 가요. 그리고 살인들이 또 탄압을 받는 거지. 자, 이걸 뭐라 그런다? 기묘사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묘사화는 요것도 정리를 해놓으란 말이야. 조광조의 개혁 정책의 내용까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살인이 또 탄압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느 왕 때? 명종 때. 뭐 을사사화가 일어났다. 을사사화. 그래서 무오갑자 기묘을사 이렇게 하는 거죠. 무오갑자 기묘을사. 그리고 원인 똑같이. 자, 을사사화는 왜 일어난 거냐? 외척간 갈등 때문에 일어난 거야. 외척간 갈등. 간 대립. 왕위 계승을 둘러싼. 그래서 이때 대립했던 외척이 이런 거예요. 대윤과 소윤. 대윤과 소윤이 갈등을 빚었다. 근데 이제 같은 윤씨겠지? 그런데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대윤, 소윤 한 거야. 대윤의 대표인 사람은 누구다? 유님. 소윤의 대표인 사람은 윤원영. 그래서 대윤, 소윤, 뭐 유님, 윤원영 이런 용어가 나오면 요거 을사사화를 얘기하고 있나 보다라고 알아들으셔야 돼. 그래서 이제 이건 중요한 공부할 방만 항상 써놓는 거죠, 우리가. 예성,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인명선 이렇게 하거든. 요 사이에 인종이 있거든, 인종. 근데 인종의 외척이 대윤이야, 인종의 외척. 그 다음에 명종의 외척이 소윤이라고. 그래서 이제 중종 마렵부터 요 대윤, 소윤 간의 갈등. 인종을 왕위에 앉혀야 된다. 명종을 왕위에 앉혀야 된다. 이런 외척간 왕위 계승을 둘러싼 다툼이 일어났는데 결국은 누가 먼저 왕이 됐어요? 인종이 왕이 됐지. 그런데 올해 왕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명종 때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명종 때 어떻게 일어난 사화란 말이야. 그러면 명종의 외척인 누가 가해자겠어? 소윤이 가해자겠지. 자, 그래서 소윤, 윤원영 등이 유님 등을 탄압한 사건이다. 이때는 각각 외척에 살인들이 연결되어서 정치를 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이 을사사화로 결국은 살인들이 또 피해를 본다는 거지. 자, 그래서 왕위 계승을 둘러싼 다툼, 대윤, 소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순서대로 한번 해보세요. 자, 16세기에는 전체적으로, 자, 크게 16세기에는 정치적으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훈구파와 살인 간의 갈등으로 사화가 발생합니다. 그럼 몇 세기? 16세기. 그리고 순서대로 사초 조의 제문이 문제가 되었다. 첫 번째, 그치? 융비 폐비 사사 사건이 문제가 되었다. 두 번째지? 조광조의 급진적인 개혁정책, 위훈 삭제 이런 내용이 원인이 되었다. 세 번째지? 그 다음에 외척간 대립 문제가 되었다. 네 번째죠? 이거 순서 발휘하는 문제도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시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사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 자, 그러면 이 사화는 다시 왜 일어났다고요? 훈구파하고 살인 간의 갈등. 주로 누가 많이 피해를 봤을까? 살인들이 피해를 많이 봤다. 지배 세력이 아니니까. 그래서 살인들이 주로 피해를 봤다. 그런데 그러면 살인들이 중앙에서 자꾸 타격을 받는단 말이야. 그럼 살인들의 정치적 진출이 단절되었겠느냐? 그렇지 않다. 이 살인이라는 애들은 학통으로 연결되어 있다. 학문으로. 그래서 지방에 16세기에 살인이 특히 보급시킨 게 서원이야, 서원. 그리고 향촌자치조직, 향약. 요런 서원, 요런 것들을 근거지로 삼아서 계속 진출을 했던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국은 어느 왕 때 정계의 주류를 장악한다. 선조 때 정계의 주류를 장악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는 살인이 정계의 주도권을 잡는다. 그게 어느 왕 때라고요? 선조.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 놓으시면 돼. 일단 정리합시다. 자, 이 부분에서는 뭘 정리하나? 요 두 세력의 정치적 특징, 요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특징, 요 두 세력의 특징 비교 확.
다음에 사화 정리해 놓으라고, 매개. 요 부분. 끝. 그 다음에 이제 살인들이 정계의 주도권을 장악했어. 그런데 이제 살인들이 정계의 주도권을 장악한 다음에는, 훈구 세력을 몰아낸 다음에는, 자체 분열하더라고. 자체 분열. 자체 분열.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정치의 시작이라고 하냐면, 붕당 정치의 시작이라고 한다. 붕당 정치. 그래서 선조 때 정치의 특징이 뭐야? 살인이 드디어 정계의 주도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살인 간 갈등, 살인 내부의 갈등으로 어떻게, 무엇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붕당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가 이제 붕당 정치가 시작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때 살인들이 분열하는 원인 두 가지를 줄쳐놓으세요. 최초로 분열하는 원인이 척신정치 청산 문제야. 척신정치, 이건 이제 조선 후기 때 붕당정치부터 또 할 건데, 그때 다시 한번 할 거지만 지금 거기 나와 있으니까 줄쳐놓으세요. 어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고는 계시겠죠? 어디? 339 하는 거야, 339. 척신은 뭐다? 외척들. 외척들을 정계에서 몰아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척신정치 청산 문제로 처음으로 갈등을 해. 그래서 적극적으로 청산을 요구했던 애들이 있어. 반면에 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열이 된 거야, 일단. 그래서 척신정치 청산의 적극적인 세력, 소극적인 세력. 그래서 적극적인 세력은 주로 이제 선조 때, 외척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수성가한 사람들, 스스로 진출한 신진살인들, 신진관리, 신진살인들. 반면에 소극적인 사람들은요, 선조 때가 아니라 그 전부터 외척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어쨌든 외척과 연계를 맺으면서 정치를 해왔던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좀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성살인. 자, 그래서 선조 때 살인들이 분열하는 최초의 원인이 뭐다? 척신정치 청산 문제로 어떻게 분열됐다? 신진살인과 기성살인으로 이렇게 분열됐다고. 그래서 신진살인이 주로 적극적, 그 다음에 기성살인은 소극적,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사료지문이 있는데, 거기 339 있죠? 339 사료지문 읽기자료. 그게 바로 무슨 문제냐면 거기다 2조 전랑직 문제야. 2조 전랑직. 그래서 그 옆에다 써놓으세요. 위에다가 2조 전랑직. 그거 읽어보면 알아. 2조 전랑직을 두고 두 사람이 다퉈. 김효원과 심의겸이라는 사람이 다퉈. 그 두 사람 줄쳐놓고 요 두 사람이 나오면 이 문제구나. 2조 전랑직. 서로 다퉜습니다. 그래서 김효원을 지지하는 세력과 김효원을 지지하는 살인과 심의겸을 지지하는 사람으로 두 개로 확 갈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때 김효원을 지지하는 세력을 동인이라고 해. 동인. 그 다음에 심의겸을 지지하는 세력을 서인이라고 한다.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볼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두 개만 지금은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16세기 말 선조 때 가니까 살인들이 정계의 주도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곧 살인 간 분열이 이루어졌습니다. 분열의 두 가지 원인 되십시오. 척신정치 청산 문제과 2조 전랑직 문제로. 그리고 무슨 정치의 시작입니다? 붕당 정치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최초의 붕당이 뭐냐면 동인과 서인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기에 집중을 해. 그것도 당연히 알아주지만 한 번 더 할 거니까 요거 다시 훈구하고 살인 간의 성격 비교, 그 다음에 사화 네 가지 정리, 그치? 그리고 사람 두 사람, 김종직하고 조광조 따로 좀 비교해놔서 거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16세기까지의 정치 있죠? 그거를 좀 정리하신 거야.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만 쉬었다가 340페이지부터 대외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